그때만이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당신들의 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부모님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면은 지금 28분 남았는데 다 돌아가시면 용서받을 기회는 당신들이 없어지고 당신들은 그대로 규정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씻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지면서 당신들은 정말 전쟁 범죄, 추악한 전쟁 범죄자들과 그 국가, 그 국민들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쭉 하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뭐 일정 정도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 높은 지지율과 그리고 그 아베를 대처할 수 있는 만한 그 상대적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베 정권이 계속 꾸준하게 갈 것 같고 또 아베 정권이 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면은 자기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바로 이제 선거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좀 아베 정권 하에서는 좀 요원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그 하나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고 또 박근혜 정권까지는 상당히 좀 다시 한번 할머님들을 팔아먹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근데 새로운 이제 촛불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 정권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그 15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기금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두 가지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2015년 12월 28일 날 했던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를 안 했죠. 계속 그것은 사실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15개인으로 만든 화해 치유 재단을 해체를 안 시켰어요. 지금 현재도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화해 치유 재단의 이사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까지도 월급을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제안을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 정도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권과 여가부 장관과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할머님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제로 행동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그 할머님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위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수요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할머님들한테 많은 부분에 힘을 주는 모습들이 뭐였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시면 항상 또 할머님들 힘을 얻고 계시는데 지금 그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할머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의 지금 다들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일부 한 두세 번 빼놓고는 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할머님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도가 이제 서로가 이제 지켜지려고 하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동포 및 해외 외국에 있는 그 평화 세력들이 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는데 지금 일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사진을 계속 일본 관공서 찾아다니면서 찍는 사람도 있고 그걸 계속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자전거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두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그 뉴욕에서는 10월 6일쯤에 이제 뉴욕 그 거리에서 이제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행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이제 미 국무부 미국 국회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에서 소녀상을 가지고 전시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 이제 그 소녀상을 많이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일본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많이 무산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무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 또 많은 이 성취감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 약간 다른 의미가 좀 국내에 설치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어떤 뭐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좀 이것을 지켜내야겠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해외로 소녀상을 가져가게 되면서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나치와 일본 전쟁 범죄자들과의 비교가 되면서 지금 일본의 모습을 해외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소녀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본에 대한 평가가 일단은 예의 바른 국가 그리고 선진국 그리고 국제 기구에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아주 착한 나라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면서 약간 부딪혔던 부분도 있어요. 부딪혔던 게 뭐냐? 왜 저렇게 좋은 나라를 일본이 이제 홍보를 잘해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성노예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있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냐? 그래가지고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의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지 않은 부분들이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은 뭐 이민한 사람이든 뭐 일을 하러 가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한 4시나 5시면 퇴근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퇴근을 안 해요. 6시 넘어서 뭐 이제 정말 이제 늦게까지 하거나 밤도 새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너는 왜 퇴근을 안 하냐?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장은 좋아하죠. 그 외국 회사 사장은 좋아하는데 이 외국 회사 직원들은 다 싫어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거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 노동 조건, 그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4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도 뭐 1시간, 2시간 가져가게 하고 출근 시간도 좀 늦추고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만드는 그런 노동 조건 속에서 그리고 내가 개인이 좀 더 풍부하게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쟁취해냈는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왕따 가지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왜 너는 일만 하냐? 이거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네가 이거 망가뜨냐? 너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도 자기 개인적 생활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여유를 찾아서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과의 이제 비교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 편을 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제가 만났던 독일 사람들도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런 과정을 얘기했어도 그래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그쪽 편을 들고 있는 부분을 몇 번 봤거든요. 좀 난감하죠, 그렇게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소녀상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외국에 이제 세워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쟤네도 세계 전쟁을 일으켰지. 어떻게 보면은 독일보다도 더 많은 국가들을 침략했던 거예요. 이제 나라 숫자를 보면 우리 일본이 한 나라는 지금 25, 6개 정도가 되는데 기껏해야 이제 독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중요한 유럽의 중심적인 국가들이 타격을 받는 거죠.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받아가지고 그 충격이 그 사람들은 컸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이 일본이었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게 소녀상이 설치가 되면서
일본 성노예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나가는데 여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을 점점점 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731 부대라는 부분들을 더 알게 되고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나가고 그리고 여러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각 국가마다 되게 슬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에 일본이 3년 동안 이제 지배를 했었는데 그 베트남에 지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베트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다 수탈해가요. 그래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거든요.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또 필리핀은 필리핀 상황이 또 따로 있고 거기서 뭐 감옥에 끌려가서 죽는 과정들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또 비참한 얘기들이 많고 근데 각 나라마다 이런 사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좀 드러나게 되면서 아 일본이 전쟁 범죄 국가였고 이러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1970년도 1월 8일인가 독일 빌리 브란트가 이제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반성을 해나가는데 일본은 반성한 적이 없죠.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과 그런 이제 추악한 전쟁 범죄라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성하지 않은 국가와 반성한 국가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비교 속에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어떤 참혹한 이제 현실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베 정권이 이 평화의 소녀상을 평가하는데 일본 국익을 해치는 그런 상징물이다. 그리고 그런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그걸로 인해 굉장히 나쁜 작가들이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선전들 때문에 저희 작업실하고 집에 이제 일본 기자들이 아주 급습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잡힌 게 이제 5건이고 잡히지 않은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일본 춘추, 문예 춘추라고 하는 이제 그 주간지가 있는 월간지인가 주간지인데 거의 우리나라 신동아 정도에 대한 이제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작가들이 우리한테 걸리지 않고 몰래 우리 집하고 작업실을 찍어간 사진을 기재하고 그리고 혐한 그리고 우리 작가들은 욕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수록을 해놓거든요. 그런 거를 또 본 이제 경쟁심이 있는 그런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또 옵니다. 와가지고 물주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찍고요.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잡아가지고 혼을 내고 이제 영상 촬영하고 지우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당신들하고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왔냐? 우리하고 연락을 했냐? 그러니까 안 했다. 그래서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 자기네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기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기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굴지의 언론 방송사들이 막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인터뷰를 안 하냐라고 이제 그들이 또 항의를 해요. 거꾸로 이제 그들은 또 접근하자게 돼요. 경찰한테도 막 경비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왜 인터뷰를 안 하냐고 따지고 물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일본 언론 모든 언론들하고 다 거의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앞전에 이제 그 2012년, 13년도 이럴 때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모든 언론사들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를 우리가 얘기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방송으로 막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에 막 나오는데 우리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자막만 혐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신문도 마찬가지고 잡지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본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거짓말을 해서 안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너희들하고 다 했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 그 기자는 아니라도 그 신문사에 이제 예전 기자하고 했었는데 근데 언론을 제대로 못 쓰고 제대로 사실 안 쓰니까 이걸 인터뷰를 안 하는 거다. 그거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인정 안 하고 그런 이제 새로 인터뷰를 하면은 써주겠다 이거. 그러면 차라리 그러려면은 내가 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과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하고 인정하면 해야겠다. 그거 할 수 있겠냐? 그거는 또 안 해요. 책임을 안 져,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참 이제 부끄러운 이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계엄사로 인해가지고 계엄 문건에 이제 언론 보도 지침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을 또 이제 재현할 뻔했는데, 국경 없는 기자에서 한국의 언론 수준을 이렇게 평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언론을 평가를 하는데 언론 신뢰도를.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뭐 한 27위, 28위 이렇게 했었어요. 한 30위까지도 됐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70위로 딱 떨어져요. 근데 그 밑에가 일본 언론 신뢰도예요. 일본은 지금 진보 언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막 나름대로 또 뭐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이러지만 그래도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오마이뉴스도 있고 프레시안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막 이런데 대체적으로 그 일본에서는 이런 팟캐스트라든가 이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건 없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진보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좀 진실 보도에 좀 가까울 때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아사히 신문인데, 아사히 신문 자체도 사실은 이제 박유학건하고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이런 합의로 인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사히가 완전히 그 논조가 달라졌었어요. 요즘엔 다시 극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온통 그냥 그러니까 우파적인 그 신문들만 잔뜩 있다고 보면 되고, 일본 정부의 이야기들만 정확하게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베 정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고 앞으로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베 정권이 총통제로 갈 수 있겠다고 하는 어떤 의심까지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일본 문제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굉장히 뼈아픈 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남북 평화에 대한 이런 이제 진행 과정들이 쭉 있죠.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뭐 평화적으로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평화 시스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좀 자제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모습은 지금 일본은 인도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프랑스하고 군사훈련 뭐 계약을 하고 이래요.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이런 군사훈련에 대한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을 할 수 있게 되게 한 게 평화법 제9조죠. 평화법 제9조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아직 이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막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데, 한 5년 전부터 다른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일본 전철을 이제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렇게 타게 되면은 벽에다가 이제 그 군인 모집에 대한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5년 전부터 보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 자위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자위대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부대인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위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외국에 이제 파병도 하고 군사훈련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평화법 제9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군대를 갖지 않는다, 우리는 육군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해군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공군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침략을 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어쨌든 굉장히 그 무서운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그런 이제 예전에 그런 사건들을 겪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 명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조선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때 이제 전쟁을 치른 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때는 식민지부터 먼저 시작됐지만은 어쨌든 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붙으면서 일본이 이제 그 이기면서 조선 이제 일본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 조선을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을 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그런 순서였던 거고. 그래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하고 조선을 강점하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똑같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분위기는 달랐지만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북을 타겟을 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북을 빌미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빌미고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썼던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강정에 대한 해군 기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정의 해군 기지는 사실은 그때도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정부가 속였죠. 이거는 그냥 민간 항이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군사항으로 싹 이제 바뀌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정에 대해서 해군 기지를 반대했던 거고 그것이 지금 진행돼가지고 관함식까지 다 치러진 이런 부분들까지 오는 건데 저기는 사실은 북한하고 관계가 없죠. 강정은 정확히 이제 차이나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풀이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들을 열심히 좀 하면서 이제 이런 전쟁의 위험을 좀 극복을 하고 평화를 좀 지켜내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평화의 소녀상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작품을 하나 했을 적에 대체적으로 그 작품이 하나 완성이고 목표고 끝인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내에 막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막 그 공공예술로 돼 있지만 실제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라든가 뭐 베트남 피에타라든가 뭐 다른 작품들 강제징용상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나온 거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지금 파주에서까지도 지금 오면서 파주에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지금 남북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걸로 가져갔다는 것도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부분들이 좀 연결되어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는 커다란 이제 이 전쟁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부분, 여성 평화, 여성 인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활동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미술품이 이제 탄생된 거고 앞으로 그 역할들은 아마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제가 몇 시간 아니 시간 되게 많아요. 되게 동안에 11시 반까지. 네. 점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많이 가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그 앞전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한일 미술 교류전을 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의 소녀상은 딱 제작하고 나서 그때 친했던 그 일본 사람들 이제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이제 단절이 돼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패친이 되신 여러분들도 좀 있는데 이제 겐지 마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꾸준하게 연락을 하는 친구고 뭐 이렇게 그런 한 두세 명 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단절이 됐어요. 우리 일은 이제
되게 친했었는데 안 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한번 일본에 가서 그 친구들 한번 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일본을 가냐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전쟁 범죄 국가이면서 예비 범죄 국가에 또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알려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베가 전쟁을 하게 되면 당신들도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국민들도 범죄자다. 그래서 자기네가 왜 범죄자냐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아베가 군사 무기를 해가지고 전쟁을 치른 거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 전쟁을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평화적인 어떤 지대가 돼야지만 동아시아가 편하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이제 침략한 나라 여기 별로 없는데 꼭 일본은 침략을 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신들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꼭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문제는 일본 사회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일본 사회 구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이 거의 없어요. 일탈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일탈을 할 때고 삐꼬머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혼자 있든가 아니면 시장을 엄청나게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 완전히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그냥 조직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된 사회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한치로 벗어나면 안 돼서 그 약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 공동체가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시골로 가면 더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고 도시에서도 이게 뭐 이제 그 마을과 아니면은 그 회사의 어떤 조직된 사회에서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들. 근데 그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가 한 끗만 딱 나가면 바로 전체주의 사회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잘못을 우리가 서로에 인정하지 말자. 서로가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집단 체면으로 집단 그런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짜게 되는 것이 자기네 자체 내에서 정화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하는 게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이 당했던 것처럼 이제 필요하면은 징병에 대해서 끌고 가고 젊은 이제 군사들을 끌고 가고 필요하면은 외환부를 끌고 가고 필요하면은 뭐 이제 노동자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징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끌고 갔는데 또 그 끌고 간 부분이 아니라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 지배를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우리 친구 외국인들은 이걸 갖고 이제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또 일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직적 도구를 하죠.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내장되어 있는 문화재 다 이제 끌고 가고 방산 캐나가고 뭐 그렇게 나가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이제 모든 걸 통틀어서 하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우리의 주권이 없었던 거고 일본의 그 총독부가 우리의 이제 주권을 다 침탈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일본에 대한 신정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교육할 때 계속 당신들이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손을 잡고 했을 적에 그나마 이제 전쟁의 위험성이 좀 덜 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좀 자주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순간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서 질문을 이제 받게 됐는데 젊은 대학생이 일어나서 일본 정치외교학과 전체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공통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왜 그 손희상 작가는 한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불편한 것을 일본 대사관앞에 세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도 안 걸렸어요. 너희들 불편하라고, 너희들 창피하라고.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도 창피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세운 거 아니겠냐. 그리고 거기서 지금 1000차 이상의 지금 수요 집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창피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한국 그 제일동포들은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또 나름대로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또 열심히 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자이니치를 좀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이니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국 동포들, 제일동포들은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이 자이니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 국적의 제일동포, 그리고 북한 국적의 제일동포, 그리고 조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싫고 북도 싫다, 분단되어 있는 국가는 싫다. 그리고 그 전에 나라가 조선이었으니까 나는 조선적이다. 그래서 조선적 제일동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국가가 고국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은 이제 일본으로 귀화한 자이니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이니치들이 일본으로 귀화한 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합니다. 그 차별이 굉장히 좀 심한데 그 차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난 차별을 안 받겠어. 너무 힘들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한